오늘 꼭 챙겨야 할 보험 뉴스 6가지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년 동안 그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마침내 치료가 필요해져서 정당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네,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어느 날 보험사로부터 그동안 지급받은 수억 원의 보험금을 다시 토해내라는 소장이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 현장과 법정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의 복잡한 금융 이슈의 이면을 파헤치는 딥다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틈새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해부해 볼 거고요. 네,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철통같이 지켜내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소송 이야기부터 짚어보죠. 이른바 실손보험 역소송 사태입니다. 네, 최근 대법원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판결이 하나 나왔죠. 맞아요. 무려 2,575번이나 티눈 제거 시술을 받은 환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계약 무효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 자체만 보면 그 소비자의 권리가 강력하게 지켜진 것 같잖아요. 겉보긴 그렇죠.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을 명분 삼아서 실제로는 암 같은 중증 질환자들을 상대로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빈도를 확 높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지급했던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전방위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질병의 고통에 막대한 치료비 부담, 거기다가 하루아침에 법적 피의자가 되는 삼중고에 갇힌 겁니다. 참으로 기묘한 역설이 아닐 수 없네요. 아니, 내가 아플 때 재정적 파국을 막아달라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고용한 안전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한 셈이니까요. 그 보험사들이 약관의 임의적 축소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사가 자기들 유리한 대로 약속을 좁혀서 꼼수 해석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네네. 비유하자면 약간 뷔페에서 밥 많이 먹었다고 식당 주인이 손님한테 밥값 토해내라고 소송을 거는 격 아닙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가장 핵심적인 무기로 쓰는 게 바로 의료자문제도입니다. 의료자문요? 네, 이 제도의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주치의회 소견서가 멀쩡히 있는데도 보험사는 제3의 의사에게 환자의 서류만 빡 보냅니다. 서류만요? 환자 얼굴도 안 보고요? 네, 서류만 보내서 이 치료가 정말 필수적이었는가를 다시 묻는 거죠. 문제는 이 자문 비용을 보험사가 지불한다는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 돈을 내는 쪽의 입맛에 맞게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아무래도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심사다 보니 깐깐한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선량하게 치료받은 중증 환자들마저 막 과잉 진료나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처럼 몰리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와, 시스템의 편향성이 만들어낸 비극이군요. 그렇다면 당장 치료가 시급하고 이런 소송의 압박을 받는 분들은 이 거대한 시스템에 어떻게 맞서야 합니까? 그 흔한 소비자 보호기관에 전화해라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요. 아주 구체적인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권리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의사의 의료 자문 결과에 무조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지정한 제3의 대학병원에서 의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내가 직접 병원을 고를 수 있군요. 맞습니다. 갑자기 보험사가 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제3의 기관을 통한 평가를 역으로 요구하십시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자문 결과가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제3의 대학병원 지정 권리, 이거 확실한 무기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보험금 지급 거절의 기조에는 항상 이 과잉 진료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따라붙는 단어죠. 일부의 일탈이긴 하지만 이 과잉 진료 논란이 지금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아주 거대한 전쟁으로 번졌다는 소식입니다. 자동차 보험 8주 룰을 둘러싼 갈등이죠. 네, 현재 의사단체인 공이모 측에서 무기한 연기되었던 자동차 보험 8주 룰의 즉각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8주 룰이라는 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짜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인지 깐깐하게 서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칙을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추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엄격한 의학적 소견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만들어서 심사 허들을 확 높이는 제도입니다. 아니, 근데 의사 단체가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좀 흥미롭습니다. 다친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받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이걸 왜 제한하려 하죠? 단순히 의료계와 한의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기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의과와 한방 자동차 보험을 아예 분리하자고까지 주장하던데요. 그 이면의 경제적 맥락을 좀 중립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단체 측에서 제시하는 통계를 보면 현재 한방병원의 1인당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일반 의과의 약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4배나요?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그 고가의 약침이나 상급병실 입원 같이 수치화되기 어려운 치료들이 집중되면서 자동차 보험이라는 이 거대한 공동의 풀에서 자금이 빠르게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인 거죠. 아,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군요. 네, 이 작은 풀은 무한하지 않거든요. 소수의 과잉 진료로 돈이 새어나가면 그 부담은 결국 사고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보험료만 성실하게 내고 있는 대다수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선량한 전체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제도가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장기 치료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질 텐데요.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아프다는 주장을 넘어서 철저하게 의학적 증명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고 초기부터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철저히 챙겨두시고요. 치료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꼼꼼한 기록만이 강화된 문턱을 넘는 통행증이 되겠습니다. 자, 과잉 진료로 우리의 보험료 풀이 새어나가는 것도 참 화가 나는 일인데 네. 내 통장에 있는 자산을 직접 저격해서 빼가는 범죄, 이거는 훨씬 더 소름 돋는 일이잖아요. 그 필싱 수법이 완전히 진화했다고요. 범조의 현주소인데요. 예전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막 무작위로 미끼를 던지는 공격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대신에 대기업이나 커머스 플랫폼에서 대규모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악성의 배포, 그러니까 개인정보 탈취형 공격이 무려 53%나 급증했습니다. 와, 53%요? 그러니까 이게 정밀 타겟형 피싱이라는 건데 모르는 사람이 무작위로 찌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 산 물건이랑 내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스나이퍼식 사기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해킹과 피싱이 완벽하게 결합된 거죠. 아니, 저한테 택배 문자가 딱 왔는데 제가 진짜 어제 시킨 생수 브랜드를 말하면서 배송 지연됐다고 하면 저라도 무심코 링크를 누를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심리를 파고든 겁니다. 해킹으로 정보를 빼내는 조직 따로, 그리고 그 정보로 맞춤형 사기를 치는 조직 따로, 이게 하나의 거대한 범죄 사슬로 진화해버렸습니다. 와, 산업화가 됐네요, 아예. 그럼 이 정밀한 스나이퍼 공격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내가 어제 시킨 택배가 지연됐다는 문자가 오더라도 절대 그 문자 속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절대 금지. 네, 아무리 정보가 정확해도 링크는 무시하시고 반드시 본인 스마트폰에서 해당 쇼핑몰 공식 앱에 직접 들어가서 배송 조회를 확인하십시오. 이 짧은 우회가 내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짜 공식 앱 직접 접속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불법 피싱 사기꾼들만 우리 돈을 노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굳게 믿었던 제도권 대형 금융회사가 파는 상품에도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면서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형 증권사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대거 판매된 해외 사무대출 펀드를 정조준하면서 전수조사를 예고했죠. 불안전 판매 문제가 또 터진 거군요. 그러니까 원금 다 날릴 수 있는 치명적 위험성은 쏙 빼놓고 이자 많이 준다는 달콤한 말만 부풀려 파는 행위 말입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해외 사모대출 펀드면 소수의 돈 많은 투자자 돈을 모아서 해외 기업에 돈놀이하는 고위험 살품이잖아요. 네, 구조 자체가 리스크가 아주 큽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증권사에서 그 똑똑한 내부 전문가들이 다 검토하고 파는 건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었단 말인가요? 금감원장이 꼬집은 게 바로 그 대형 금융사들의 무너진 내부 통제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수익을 내세우면서 이면에서는 불투명한 정보 제공이 만연했다는 거죠. 목표 수익을 채우기 위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융권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와, 정말 배신감이 드네요. 창구에 앉았을 때 금융사 직원이 권하는 상품 어떻게 걸러내야 할까요? 아주 명확한 기준을 하나 세우십시오.
금융사 직원이 원금 손실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얼버무리고 자꾸 이자나 고수익만 강조한다면 일단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오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요. 네. 투명한 정보 제공이 안 되는 상품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권의 내부 통제 실패가 비단 고객에게 상품을 파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장에서 뛰는 자기 직원들의 기본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낡은 규정의 맹점 논란이 터졌습니다. 네, 한 손해보험사 영업지점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생활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상사가 소속 설계사의 공용 PC 카카오톡 대화방을 몰래 촬영하고 이걸 유포해서 따돌린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아니, 회사에서 몰카를 찍고 유포를 했대요. 당연히 중징계감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본사의 반응이 황당합니다. 해당 설계서가 특수고용직이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며 개입과 징계의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아, 여기서 그 단어가 나오네요. 특수고용직. 네,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돼서 매일같이 출근하고 상사 지시도 다 받지만 서류상으로는 개인 사업자라 노동법 보호를 전혀 못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법적 사각지대를 핑계로 삼은 거죠. 와, 같은 사무실에서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회사는 너희둘 다 우리 직원 아니니까 알아서 해결해라 이러면서 손을 털어버린 거네요. 정말 너무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이 내 보험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상관이 있나요? 아주 큽니다. 이런 열악한 사각지대는 결국 잦은 이직과 퇴사로 이어집니다. 설계사가 그만두면 남은 고객들은 제대로 된 관리를 못 받게 되죠. 아, 그 유명한 고하 계약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새로운 설계사는 실적을 채우려고 기존 보험을 깨고 새 보험을 들라고 불안전 판매를 유도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즉 청취자 여러분의 서비스질 하락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직원을 한 그루로 대하는 회사가 고객을 소중히 대할 리 없다는 당연한 이치네요. 그럼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이런 리스크를 피하려면 뭔 확인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산을 관리하는 설계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가입하시기 전에 그 회사의 설계사 정착률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일하는지가 결국 그 보험사 서비스 품질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설계사 정착률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씁쓸한 제도의 사각지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분위기를 좀 환기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우리 국가 경제와 미래 먹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아주 초대형 투자 소식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죠. 정부 주도 국민성장펀드가 토종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에 2,500억 원을 샀습니다. 와, 2,500억 원이요? 네, 거기에 산업은행, 미래에셋 같은 민간 자본까지 합쳐서 총 6천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됩니다. 6천억 원. 이름이 리벨리온 맞죠? 네, 리벨리온입니다. 기업 가치 무려 2조 7천억 원을 인정받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장, 즉 IPO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IPO라는 건 누구나 공식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게 대비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증시에 공식 대비하는 거죠. 아니 근데 스타트업 하나에 6천억이라니 비유를 하자면 글로벌 인공지능 전쟁이 완전 골드러시인데 리벨리온은 그 금캐는 최고급 국산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고 이번에 정부가 엄청난 공장을 지어준 셈이네요. 하하,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이 투자가 단순히 스타트업 하나 밀어주기를 넘어선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하드웨어 패권 전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전력 투자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중장기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내년 주식시장에 대비할 이 리벨리온을 비롯해서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큰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자, 오늘 숨가쁘게 달려온 딥다이브, 이제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다룬 전칠 기사들의 핵심을 관통하는 한 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문장 정리. 금융의 진화 속도만큼 내 자산과 권리를 지키는 스스로의 방어력도 치열하게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뼈 때리는 문장이네요. 인공지능 반도체가 2조 7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야말로 눈부신 기술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망과 금융 소비자 보호 제도는 과연 그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을까요?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의 지갑은 지금 진정으로 안전하신가요?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실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꼼꼼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 시간에도 가장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